자, 안녕하세요. 992년에 어떻게 보면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태자 얘기만 잠깐 해드리고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백제, 백제 쪽, 뭐 백제를 앞에서부터 할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삼국 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삼국 사기는 역사로 순서대로 하는 거고 삼국유사는 내용이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는 것 중에서도 약간 재밌는 거.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역사 끝나버리면 역사편이 끝나면 기이편까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진기한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한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이런 얘기들로 아예 쫙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라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거 한 가지 경순한 김부가 8년만 더 버텼으면 그래서 천년왕조를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애석하게도 992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간 왕조예요. 로마가 동로마까지 포함시켰을 때 가는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굉장히 오래되는 나라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일본 진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게 있긴 하지만 국호만 내려가는 걸로 따지면 일본만큼 오래가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삼국시대 때도 걔네 일본이에요. 걔네 그때도 일본이었어. 지금까지 일본이잖아. 일본 석인데 뭐 걔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삼국사에 해당하는 걔네 일본 석이니까. 그러니까 명칭만 갖고는 진짜 오래된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1000년이라고 우겨볼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고 하나 8년만 버텼다가 했으면 근데 언간했으면 갔겠어 라는 생각도 있죠. 죽기 싫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해서 경순왕은 뭐 왕건하고 재밌게 잘 살았답니다. 결혼관계도 맺고 결혼동맹도 맺고 대우도 받고 신도 되고 경주 김씨의 큰 시조 중에 하나도 되고 김부 대왕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끄시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한 저게 되나 보통은 호랑이 자식은 호랑이이기 쉬운데 아버지 결정에 쉽게 말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의사를 표해서 그때 이제 마이태자가 금강산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옷 입고 살아서 마이태자라고 했다더라. 몰라 그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태자 하면 떠오르는 거는 마이상법 점책이 떠올라. 마이상법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으면 그냥 인생 편하게 산 걸로. 도선국사 하면 떠오르는 건 도선비기 이런 거 떠오르고 이게 희한해. 아니 그 사람들이 쓴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서 그 얘기는 민중적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각간 위홍 얘기할 때 위홍이 편집한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신라의 향가를 집성한 3대목이라는 책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3대목 위홍입니다. 위홍이 책임자였다는 얘기지 위홍이 직접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책임자. 그럼 뭐 황룡사 구층목탑은 용수가 했는데 그건 그 공사 책임자죠. 용수가 누구냐면 용춘이고 그게 김춘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자기 아들이 왕이 됐나? 답을 세워서 3대목이라는 향가집이 뭐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래 가사집 같은 거예요. 근데 주술성 있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무왕 얘기할 건데 무왕에서 나오거든요. 무왕에서도 굉장한 주술성 있는 노래가 하나 나오죠. 서동요. 선화공주 바람났대요. 이거를 이렇게 막 약을 팔아가지고 툭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피프티가 뜰 때 틱톡에 올려서 떴다 이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계속 노출 빈도를 높여서 그걸 유행을 만들어내는 선화공주가 나중에 쫓겨나고 얘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쫓겨나서 이렇게 코 빼고 이렇게 있으니까 소동이 와가지고 같이 동행해도 될까요? 약간 느끼하게 얘기해서 같이 가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소동인데 그랬더니 선화공주가 얼마나 좀 약간 떨어지는지 영험한데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거야. 노래에 나오는 혹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풀었다는, 이게 그 사람이 찌라시를 돌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진짜 영험한데? 이렇게 반응이 나와. 이게 뭔가, 근데 향가의 주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구지가 우리 얘기할 때도 그랬고, 헌화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헌화가 해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처용 얘기할 때도 그랬고, 뭐 이런 것들이 비영랑 얘기 때도 그게 다 주술성입니다. 그래서 월명사가 태양이 두 개 떠서 태양을 하나 없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향가를 부르니까 태양이 듣겄냐 씨. 해무리 사건 안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약간 해성 같은 사건.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태양 두 개 뜨면 끝이다. 지구 끝이다. 지구 끝. 그래서 향가의 주술성. 노래를 딱 하면 그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주술성을 얘기하는 거는 인도에서 유럽까지예요. 원래 동아시아 중국 문화는 기호의 주술성입니다. 기호, 그림의 주술성. 그래서 부정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도 잠깐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는 언어의 주술성이 있었던 나라였던 거야. 그래서 그게 주술적 가요집이에요. 주술적 가요집. 약간 무가 같은 거. 무가 압니까? 무가 들어봤어? 무가가 뭐냐면 무당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강신무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남편이 바람 피지? 뭐 이렇게 딱 던지면서 시작되는 거. 강신무. 강신무. 안 피는데요? 바람 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 그런 거 너무 재밌는데. 던졌는데 아닌데요? 이러면 약간의 당혹스러움. 그러면서 어렸을 때 크게 한번 죽을 뻔했지? 아닌데요? 이러면 다행인 거야. 어머니가 공을 많이 들였어. 이거 되게 웃겨. 그런 거 있어. 어렸을 때 죽을 뻔했지. 그게 백꽃살 같은 게 있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간다고. 호환마마 할 때 그 호환에 해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호랑이가 너무 많아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게 강신무, 세습무는 무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사시불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순 반복적인 거를 똑같이 합니다. 그 의식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가라고, 그러니까 세습무들은 백제식의 무당들이 그 세습무거든요. 세습무는 위에 무당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사시불공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관음시식 배우고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는 거고, 신기가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신기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 의식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제사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신무 같은 경우는 내가 신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상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좀 다르죠. 그래서 백제 쪽에는 세습무고, 걔네들이 배우는 게 무가예요. 무가. 그러니까 무속 그 종교 의식에서 행하는 노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중에 민간으로 가서 뭐 동편제, 서편제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되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무속과 관련된 단어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저 같으면 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서려 있으면 사람이 기쁜 것도 좋은데 슬픔에서 오는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극에서 오는 매력. 내가 비극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흐가 굉장히 잘 살았으면 그 그림이 지금같이 매력적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무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 해놓은 향가의 집대성이 3대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 마이태자 가는데 마이태자가 어디 가냐면 금강산 들어갔죠. 금강산. 정확하게 말하면 개골산이라고 나옵니다. 개골산. 그리고 막내 아들은 출가해가지고 범공이라는 법명을 받고 해인사, 법수사 뭐 이런 데로 들어갔다. 법주사 아니고요. 법수사 어느 절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인사는 저 때는 뭐 희랑 스님 쪽 계열이 있을 때니까 북악 해인사, 그 다음에 남악 화엄사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뭔가 힘들을 쓰기 시작하는 그런 쪽이었으니까 뭐 그쪽으로 뭐 화엄종이야 통일신라 말에 이제 선불교들이 도의스님 그 다음에 뭐 홍척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해철 그 다음에 사골사문의 범일국사 뭐 이런 사람들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니까 저 때는 그렇게까지 막 유행하던 그러니까 유행은 하고 있었지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위적으로는 조금 그렇거든. 그래서 왕실 입장에서는 아마 화엄종으로 가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가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안 따라갔다는 얘기고 아버지 안 따라갔다는 얘기가 노선이 약간 달랐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의견 표현을 하는 거죠. 아버지 따라갔으면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딴 건 몰라도 야 저 줄은 촉은 좋아 촉은 촉은 좋아 대박이야 뭐 이러는데 원치 않아.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금강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때 금강산 아니었을 겁니다. 금강산이 언제 불교 쪽으로 넘어오냐면 불교 쪽으로 넘어오는 게 지금 고성의 금강산 얘기하는 거예요. 해발 1600m 정도 1600m 좀 넘을 겁니다. 금강산이 처음으로 불교적인 색깔을 띠기 시작하는 거는 진표율사, 신라 하대 진표율사 때입니다. 그래서 진표율사가 맨 마지막에 거기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발현수라고 하는데요. 발현사라는 뜻입니다. 그게 옛날엔 수라고도 썼어요. 사를. 그래서 발현수라고, 발현수 골장비, 거기 진표율사 어떻게 보면 무덤이 있는 거죠. 무덤. 당신이 거기에 이렇게 그냥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 녹아서 나중에 흩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뼈를 찾고 뭐 사리를 찾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표율사할 때 처음으로 개착이 되는 거고 불교가 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게 개골산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개골산 표현. 금강산이라는 표현은 훨씬 뒤에 나오는 거예요. 훨씬 뒤에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금강산 들어보셨잖아요. 금강산, 복례산, 그다음에 풍악산. 풍악산은 뭔지 의미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풍악이라고 하는 거는 단풍이라는 뜻이니까. 금강산 이름이 제일 아마 늦게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금강산이 불교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는 진표율사 때로 저는 판단을 했고 제가 논문 쓸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원간섭기 초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이 뭐 법기 도량이고 무슨 뭐 성산이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간섭기는 언제냐면 1200년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200년대까지 떨어지는데 11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전란이 일어나고 고려가 침범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몽고 내려오면서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전쟁을 30년을 하면 어떡해. 그것도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전쟁을 그럼 나라가 완전히 개판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간섭기 때 이 몽고 침입 들어올 때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전체 판도가 한번 바뀌어요. 문화가 완전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원나라 제국에서 동쪽에 어떤 성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것에 부응해서 만들어지는 게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그래서 동단 거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동진 되겠습니다. 불교식 정동진, 금강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나라 제국, 원나라 영토 안에서 몽고 제국 안에서의 최고 동단에 있는 성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동국여지승당 같은 데 보면
금강산 자꾸 무슨 뭐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고려시대 때 글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고려불화 중에 이게 촉에 꽂는 이렇게 조만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꽂았었던 것 같은 고려불화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왕건이 태조 왕건이 금강산에 참배를 가가지고 법기보살을 친견하는 그림이 남아 있어요. 법기보살을 친견하는 그림이. 그래서 거기가 배제라고 아마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노영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건데 그 불모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불모라고. 부처님의 어머니, 불보살의 어머니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근데 그 화가가 그렸는데 거기 보면 아주 태조라고 써 있어. 태조라고 써 있어. 그렇게 딱 이렇게 절하는 모습, 법기보살이 탁 나오니까 절하는 모습이 딱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금강산이 나중에 떡상을 하고 나중에는 왕실까지 싹 끌어들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런 걸로 논문도 쓰고 그랬었어요. 이게 어떻게 언제 금강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이게 스토리가 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이테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추정은 되나 마이테자는 승려가 아니었죠. 뭐 출가했다 뭐 여기까지 제대로 안 나와요. 야사 같은 데서나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표불사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금강산과 관련해서 유력한 인물로 마이테자. 근데 저 때는 금강산이 못 떴기 때문에 금강산으로 들어간다는 건 은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강산에 갔어요라고 하면 거기 대단한 절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좀 살러 갔나 수행하러 갔나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숨어버리겠다 라는 정도 의미. 그래서 개골산이 어떻게 보면 금강산의 공식 명칭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풍악산은 별명인 것 같고 그리고 복례산은 이거는 신선사상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복례방장 영주라고 하는 삼신산이죠.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산이 아니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섬입니다. 거북이 등이 위에 있는 섬, 신선들이 산다는 섬이에요. 어디에 있냐? 우리나라 서해 쪽에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서해 바다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 수심이 한 50m밖에 안 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 중에 하나예요. 50m면 진짜 만만한 거예요. 롯데월드 저게 지금 제이타워 저거 생각을 해봐. 50m면 우리가 조금 높은 건물을 보면 저게 50m예요. 서울 살면 다니다가 저거 주상복합 저런 거 굉장히 높은데 50m 금방 나옵니다. 싫으면 말고. 그래서 저기가 마지막 빙하기 끝날 때 물이 차면서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렇게 연결되잖아. 원래는 중국하고 그 서해가 붙어 있었고 일본까지 이렇게 붙잖아. 거기 이제 물이 차면서 그래서 그 동네가 지대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저지대지 저지대. 그래서 그쪽에 문명이 저 같은 경우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 차기 전에 어떤 사라진 문명 그리고 그 마지막 문명에 대한 향수가 전설로 남은 게 동양의 아틀란티스 삼신산 전설입니다. 삼신산 전설. 삼신산 전설.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대입을 시켜서 저기 좋은 거니까 대입을 시켜서 만든 게 이제 복례산이 금강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장산이 지리산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한라산이 뭐 영주산이다 뭐라고 하는 뭐 이런 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주도에 그런 걸 누가 붙여줬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 왜 제주도는 오늘날과 달리 예전에는 쳐주지 않습니다. 저게 뭐래?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그런 게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 그런 인식이. 근데 백두산을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산이 제주도에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봤을 때 조금 있어 보이는 거는 있지. 그래서 금강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몰라 저게. 금강이 원래는 지옥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가장 오래된 기록의 리그베다나 이런 데 보면 저거는 이제 금강, 벼락,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한 금속이라고 하는 거고, 단단한 금속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황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 안 그러면 청동합금 중에서 그 당시에 아주 최신으로 나왔던 청동합금. 그래서 단단한, 저 때는 청동기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황철은 조금 너무 나갔다 싶으면 일반 사람들은 동 쓰는데 나는 청동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압도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무기로서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이야 청동 해봐야 그걸 뭘 어쩌라고 하지만 다 그냥 일반 동 쓸 때 나는 청동, 일반 쇠 쓸 때 나는 스테인레스,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런 식을 금강이라고 했나? 그리고 거기 이제 반짝반짝 닦아 놓으면 빛이 나는 것 같고 벼락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그래서 금강이 원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단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가 단단하다, 강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다가 최강급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지옥의 재료. 지옥에 거기가 이제 오무간 지옥은 막 불도 떼야 되고 굉장히 고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도 남아나질 않는데, 그래서 금강으로다가 테두리를 둘러놨어요. 집이 금강이야 이렇게. 그래서 철이금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철이산 금강. 그러니까 그걸 이제 테두리 개념으로 하면 철이산이고 속성으로 말하면 금강이고, 그래서 금강이 원래는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 그래서 철이금강에 떨어지지 않고 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강한 거니까 강한 거의 의미는 약간 중립적인 걸 가지는 거거든요. 날카로운 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도 위험할 수도 있지만 상대를 이길 수도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번뇌를 끊는 이런 쪽으로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강경. 그 다음에 핵심, 최강, 가장 좋은 거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덧붙여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일 좋은 이런 거죠. 그래서 금강산 최고로 좋은 산. 그리고 금강산이 뭐라고 나오냐면 법기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살고, 단무갈보살인데 구역에서는 단무갈, 신역에서는 법기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화엄경 보살 주처품에 보면 이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이 동북 쪽에 섬에 살아. 섬에. 그 섬 안에 금강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맞춰 보니까 우리가 섬은 아니잖아. 근데 보기에 따라서 섬인가 싶은 생각, 그게 반도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반도는 반쪽 섬이라고. 그러니까 육지도 아니고 섬도 아니고 약간 박쥐가. 그게 반도예요. 반만 섬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면이 바다잖아. 그죠? 그래서 민지가 그렇게 써요. 금강산 유점사적기에 그렇게 쓴다고. 잘 보면 섬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약을 팔아. 이게 뭔 소린가 싶기는 한데, 근데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 사람들은 지도가 머리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약간 그런 식으로다가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경전에 나오는 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몰랐다는 생각은 아니고 이걸 뭐 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 그래서 왜곡을 시켜서 거기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고, 그 노력이 원간섭기 때 초기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원나라 중기쯤 가면, 원간섭기 중기쯤 가면 그게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요. 야,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벅스처럼 퍼진 거야.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완전히 막 떡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금강산이 마치 제일 성지인 것처럼. 그래서 금강산 8만구암자. 8만구암자 들어봤어요? 우리 그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그 고무줄 할 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뭐 이렇게.
그 법기보살이 그 12,000명의 보살한테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12,000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팔만구암자 그게 팔만구암 그게 무슨 노래죠? 예? 그 앞에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기억이 잘 나면 불러줄 건데. 그래서 암자가 8만 개래. 8만 구암자. 8만 구암자 아니고요. 팔남구암자. 큰 절이 8개. 암자는 9개는 아닐 거예요. 훨씬 많았을 거예요. 9이라는 숫자는 아마 겁나 많다라는 뜻으로 가득한 수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팔남구암자야. 팔남, 큰절 8개, 람자, 가람 할 때 그 람이에요. 그래서 큰절이 8개, 그 다음에 많은 암자들 이러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8만구암자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절이 8만 개래. 뭐 이렇게 됐었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강산에 절이 무진장 많았었는가 봐. 그거는 제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금강산하고 오대산에 지금 평창 오대산이에요. 그 문수보살 거기 절이 너무 많고 승려도 많으니까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실록에 나와. 저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든 데인데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전라도나 이렇게 좀 따뜻한 데가 농경사회에서는 유리하잖아.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원도에서는 옥수수, 감자 이런 거 나오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그때는 어떻게 먹고 살았대? 그거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래요. 단순히 일반 백성들보다도 이제 뭐 대단한 기도처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뭐 갑바위다. 뭐 안 그러면 뭐 봉은사다. 뭐 홍련암이다. 이러면 그 동네 사람이 오는 건 별로 없을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외지에서 큰 손들이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딱 하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조선 정부에서 그걸 막아버리면 야, 골로 갔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그 근처에서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서 그렇게 올라갔으면 안 무너져요. 쉽게 안 무너져. 그런데 어떤 큰 손들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됐었으면 그게 차단되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마이태자 말고, 마이태자는 출가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출가했으면 출가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태인사 쪽으로 넘어가서 범공이라고 하는 출가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제 무왕 얘기를 하는데 이 백제 얘기 잠깐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회암사를 한번 갈 건데, 회암사 갔다가 영어만절 회암사 뭐 한번 갔다가 이제 무왕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백제 역사 얘기만 잠깐만 해드릴게요. 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문영왕 아세요? 문영왕 들어봤어요? 네, 문영왕릉. 도굴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백제 왕릉 중에서 거의 유일한 왕릉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 문영왕릉. 감자 캐듯이 우물을 발굴했다 라고 하는 썰이 있는 그 백제 문영왕릉. 문영왕이 대단한 왕이에요. 생각보다 이 중앙집권 백제가 조금 이렇게 어떨지 할 때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상당히 강력하고, 그 아들이 어떻게 시호를 성왕이라고 받는지, 성스러운 왕. 너무너무 대단한. 도대체 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왕이 나옵니다. 성왕. 성왕. 그렇지만 자기는 김유신 할아버지한테 목이 날아갔다는 거. 이 아이러니한 사건, 그게 이제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관산 전투. 그래서 무정왕이 있고, 성왕이 부여로다가 옮기고 천도를 하고, 그 전에 공주였잖아요, 지금. 그죠?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하고,
사비, 옛날식 개념으로는 차비고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고구려가 남진 전책 한참 하면서 한참 밀어 내려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라하고 연합을 해서 다시 이제 북진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구려는 이제 조금 전성기가 지나갔었고, 그렇게 해서 신라하고 백제가 연합을 해서 올라갑니다. 성왕일 때 신라 쪽에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순수비의 진흥왕. 그러니까 남쪽으로 기운이 내려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둘이서 팀을 먹고 위로 쫙 밀어 올리니까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가고, 고구려도 이제 시들시들한 상황에서 밑에서 너무 센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신라의 어떻게 보면 힘으로는 진흥왕, 누가 생각해도 딱 떠오르는 왕. 그 다음에 여기는 시호 자체가 성왕이야. 야, 이거 그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올라오니까 어벤져스지. 그렇게 해서 한강유역까지 싹 뺏기죠. 쫙 밀고 올라오죠. 그런데 거기서 진흥왕이 그 유명한 뒤통수, 갑자기 칼을 돌려서 백제군을 공격하면서 그 한강유역을 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강유역을 먹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왕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신라 입장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쪽을 먹어야 당나라하고 교역이 가능한 거야. 백제 쪽으로 돌아서 갈 수가 없어요. 백제가 막으면 갈 수가 없어. 당하고 얼마나 가깝냐가 나라의 위치를 결정하는 시절이거든요. 중국하고 얼마나 가깝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이제 좀 그렇죠. 당나라가 아니고 그때는 저 위진남북조 시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얼마나 가깝냐에서 그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죠. 백제에 막혀서.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제군하고 싸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왕이 한강유역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뚜껑이 열려서 우리의 주적은 고구려가 아니고 신라다. 이렇게 해서 충북 옥천에서 붙습니다. 그게 관산성 전투, 그 유명한 관산성 전투예요. 저게 신라 백제의 명함을 가르는 1차 사건이에요. 1차 사건. 1차 사건. 저기 때 이제 창이, 아들인 창, 위덕왕입니다. 이 창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이 옥천에서 딱 붙었는데, 그때 신라 그렇게 만만한 때 아닙니다. 신라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잘 싸웠어요. 백제 잘 싸웠어요. 그리고 저 창왕이라는 사람 굉장히 잘 싸워요. 위덕왕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돌을 했는데, 그거를 아버지 성왕이 위로해 주러 간다고, 아들에게 칭찬해 주러 간다고 몇 명 딱 데리고 가다가, 그게 김무력에게 그 소스가 발각되면서 김무력이 결국 그걸 급습해서 백제 성왕을 죽이는 사건이고, 그 김무력이 누구냐면 김서연이고, 그 아들이 김서연이고, 그 아들이 김유신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드디어 떡상하게 되는, 그리고 왕이 죽는, 그럼 무조건 대패입니다. 대패당하고 나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대패당하고 나서 창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왕이 되기는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되기는 됐는데, 그따위로 해가지고 국력만 다 쇠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죽고 다 한 거 아니요. 한강유역 전쟁만 했지, 지금 뭐 있는 게 남은 게 뭐요? 그래갖고, 그거를 저 위덕왕이 참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추스려서 백제를 다시 세워. 야, 이런 인생도 있나 싶을 정도로, 한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 꼽으락 하면, 제가 이제 최근 걸로 꼽으면, 정조가 저 정도 재위기간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어도 됐을 건데, 일제강점기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창왕이 일찍 죽었으면 백제가 골로 갔을 겁니다. 더 빨리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창왕이 재위기간이 한 40년 이상 가면서, 초반에는 계속 귀족들에게 밀렸다가 결국은 다 승리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재위기간이 1년이에요. 해왕. 이유는 뭐냐? 줄을 잘못 썼지. 형이 너무 오래 했지. 찰스 왕세자. 왕세자 계속 가다가 지금 이제 곧 49제 아닌가 싶은 이게 뭔가
엄마가 너무 오래 살아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똑같아. 형, 이거 제가 이거 적으니까 아까 PD님이 그러던데, 재위까지 1년이에요? 아, 형 다음이잖아. 야, 이거 조금 일찍 죽었으면 왕도 못한다. 1년 한 것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이 이 해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해왕의 아들이. 그러면 어린 나이에 됐으면 아니야, 괜찮아. 위에서 너무 오래 살다 죽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저 양반이 1년 만에 죽어. 아니, 저 양반도 지금 해왕 다음에 이 법왕이 해왕의 아들인데 법왕도 1년 만에 죽어.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소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몸이 좀 아팠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추정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저 법왕이 삼국유사에 크게 나와요. 저거는 이제 기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저거는 제 3편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법왕 금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왕이 어떤 조칙을 내리냐면 599년에 제위를 하자마자 금살이에요. 모든 살생도구를 집에 놓지 마라. 그리고 동물들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뭐 저 사육하고 이런 것들은 앵간한 건 다 풀어줘라. 야, 이런 조치를 내리네. 이게 뭔가, 야, 전시체제에서 지금같이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눈앞에서 찔러서 죽이는 이런 직접적 전쟁에서 저런 교육을 시켜버리면 저거 전투력이 무진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법왕이 좀 몸이 아팠나? 아프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프면 내가 나는 관대하다. 나는 모든 생명을 살린다. 이러면서 그 마일리지를 나한테 쇽 빨아서 내가 건강해졌어요.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시호 자체도 법왕이야. 이게 국법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어. 그런데 너무 단편적인 것밖에 안 나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불교를 진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불살생이 된 건지 아니면 비방 개념에서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뭐 태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전국에 특별한 죄수 아니면 사면령을 내리고 뭐 원자가 태어났어요. 아니 그런 거 많이 나온다니까. 사극이나 이런 데서도. 왜 사면령이 내리냐? 국가적으로 크게 기릴 것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쟤네들을 내가 용서해줘서 그 마일리지를 내 자식에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덕으로다가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뭐 그거랑 뭔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좀 떨어지는 주술적 얘기 아닙니까?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 유품이 남았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될지 안 그러면 진짜 불교를 잘 믿어서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백제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더 아이러니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회암사 갔다 와서 얘기할 저 무왕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데 시호가 무자예요. 또 굉장히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그 진기한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회암사를 뜬금없이 회암사를 갈 겁니다. 회암사 전부시대 칠처가람지는 아니지만 전부시대 칠처가람지 경주에 있고요. 그 다음 8번째는 울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려마을 선초의 제일 큰 절, 고려말 조선초의 제일 큰 절, 그 다음에 이성계가 나중에 왕이 물리고 나서 거기 살았던 절. 그래서 지공스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 이렇게 인도의 나란다사하고 비슷하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나란다에 가보면 별로 안 비슷한데 토가 비슷하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 뭐 비슷한 걸로 치고 내가 좀 잘 모르는 걸로 치고 그 양반은 나란다에 살았다 하니까 난 나란다에 한 4번 가본 게 다니까 내가 모를 수도 있지. 비슷한 데가 있을 거야. 찾아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공스님, 나홍스님, 그 다음에 무학스님 이런 암유서 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번외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백제 무왕 어떻게 보면 백제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무왕, 주목왕입니다. 예, 무조건 팬다. 무조건 팬다. 근데 그 대부분의 팬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선화공주를 그렇게 후리더니 선화공주 아버지 쪽을 팹니다. 연대상 이렇게 딱 맞춰보면 야, 너 장인이라며. 그래서 거기에 아주 많은 스토리들,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고 나중에 미륵사를 다 창건하고 미륵사를 우리가 발굴할 때 이렇게 보니까 또 마누라는 선화공주가 아니고 사택 적덕의 딸이다. 사택 씨의 마누라야. 이게 뭔가요? 그리고 저기에 또 어떤 진기한 이야기가 있냐면 또 국제특급 배송 DHL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또 해외 직구 이런 개념을 불교에서 처음 만들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 안에 다 숨어 있어. 그거 회암수 잠깐 갔다. 지금 간다. 짐 싼다. 갔다가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